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내가 무한정으로 아파트를 계속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계속 그 세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저도 이게 다주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다주택에 대한 규제는 계속 있었고 뭐 지금도 하나씩 풀어주긴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예전처럼 풀린 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정말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 봤던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적 자유와 가치 있는 삶을 목표로 꿀팁 가득 담은 꿀단지맘입니다. 꿀단지맘님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를 하셨어요. 네.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 그 전 집을 못 팔고 사실은 매매, 전세, 월세를 다 냈는데 못 팔고 그 월세를 주고 이제 지금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구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급하게 팔 이유는 없어서 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신랑과 상의를 한 후에 전집을 매도를 한 후 그 매도한 금액과 저 시드머니랑 좀 합쳐서 투자 목적으로 상급지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 집을 월세 받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는 집이 매도가 안 돼서 월세에 놓으신 거예요? 네, 매도가 안 됐어요. 문의가 전혀 없었고 제일 먼저 연락 오셨던 분이 월세였거든요. 월세 그러면 보증금 얼마를 이렇게 받고 계신 거예요? 보증금은 2천에 월세가 120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깎아달라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는 연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깎아서 120인데 1년치를 하면은 1년에 1,4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40만 원을 깎아드리고 1,400만 원에 1년치를. 그럼 이게 또 월수익으로 되시나요? 혹시 대출금 목제하고 이런 게 있으세요? 네, 대출을 받아서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 왔고 왜냐면 월세 받은 그 금액으로는 이거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 월세로 대출 이자를 또 낼 수 있으니까 네네. 또 그렇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시다, 그쵸? 네네. 그럼 지금 고민은 일단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딱 맞추셔서 이제 기존 주택을 일단은 비과세를 받으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받으시고 내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1주택을 실거주하시고 추가로 이제 투자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근데 또 아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또 시드머니를 모았다 하셨어요. 네네. 그럼 그 시드머니를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모았고 어떻게 모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거든요. 제가 3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우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통장 쪼개기. 그래서 생활비에서 무조건 저축할 금액을 먼저 빼고 최우선으로 빼고 그 다음 나머지를 가지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로 다 이제 애들 학원비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반엔 조금 쪼달리고 힘들었지만 저희가 이제 가계부를 쓰면서 이렇게 조금씩 아끼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가능했고요. 사실은 저희 신랑이 농부거든요. 그래서 1년치 농사를 수확했는 걸 가지고 1년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더 가계부 쓰는 거를 좀 더 어렵게 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쪼달리게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자리 잡혀가지고 먼저 적금을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생활하는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선저축 후 지출 네네. 그 진짜 실행하셨고 네네. 저축을 얼마 정도 넣으신 거예요? 저축은 그때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이것도 제가 두 번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제 칼럼에서 읽었던 방법인데 물레방아 적금이라고 저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40만 원이 있어요. 그럼 그 40만 원을 한 번에 제가 적금을 40만 원 넣는 게 아니라 10만 원씩 4달에 걸쳐서 각각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0만 원 적금을 넣고 그러면 3개월 뒤에
4월 달에 10만 원 적금 넣고 7월 달에 적금 넣고 10월 달에 적금 넣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금 넣는 이유는 장점이 있는데 1년에 한꺼번에 넣게 되면 그게 1년 가지고 제가 적금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좀 오래 걸리는데 이게 3개월마다 적금이 계속 만기가 돌아오니까 그래서 물레방한 거예요. 그럼 만기를 1년짜리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무조건 저는 1년짜리로 해요. 뭐 3년짜리, 5년짜리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 저희가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그게 3개월마다 만기가 찾아오고 저한테 입금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자가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이상은 그게 그 방법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중간에 정상이나 어떤 경제상에 필요한 큰 돈이 들어가야 된다 싶으면 적금을 깨지 않고도 그게 빨리 돌아오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자나 원금에 대한 손해를 안 보고도 적금을 넣는 게 좀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모으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적금 이자나 예금 이자가 많이 이제 올랐다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좀 찾아서 그냥 1금융권 말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아니면 K뱅크 그런 쪽에서 이제 이율을 많이 주는 그쪽으로 이제 갈아타서 그런 식으로 물레방아 적금으로 시드머니를 모았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모으신 거죠?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1억인데 1억 딱 아니면 한 9천, 한 500만 원 정도. 그게 대략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셨어요? 그 기간이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지금 재테크 공부를 시작한 지가 1년 6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적금 넣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5년 정도. 그 5년 만에 네. 일단 시드머니 1억 만드셨고 그럼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돈과 또 뭐 대출을 일으킨다면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3억을 만들 수 있다면 이 3억으로 할 수 있는 뭐 우리 상급지를 사놓는다던가 뭔가 그런 플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대출을 아직 안 알아봤는데 그쵸. 그럼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대출을 알아보진 않으신 거죠, 네네네. 그렇죠? 우선은 먼저 그쵸. 제가 투자할 물건을 먼저 그렇게 알아보고 하시겠구나. 그 다음에 제가 맞추려고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 일단 내가 갈 곳, 내가 사고 싶은 곳을 먼저 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 네. 그 돈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덜컥 나는 저기 만약에 저 아파트 가고 싶어. 여기 제일 선호하는 곳 중에 뭐 1등이다. 가고 싶어 했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 가려면 돈이 뭐 5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는 딱 정했는데 막상 내가 그만큼 돈이 안 되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반대로 봐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내가 얼마의 돈을 가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시드머니 1억 있다면 1억에다가 대출도 우리가 꼭 은행 안 가도 대출 상담사 통해서 유선으로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대략적인 나의 정보를 드리면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대출 상담사도 그냥 동네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한테 여쭤보면 뭐 어떤 은행 이런 연락처 주시거든요. 그럼 전화해서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대출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 했을 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3억이 딱 됐다 하면 이 3억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 네,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 선택지는 많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많고 그러니까 다 누구나 나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고 싶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 중요한 게 내 돈이죠. 내가 그 돈이 있어야지 가는데 내가 그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희망 고문일 수도 있죠. 너무 나는 간절하고 내가 저 아파트만 보면서 나는 계속 공부하고 알아봤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내가 돈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알아보시면 훨씬 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현실성 있는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꿀단지맘님께서는 이제 1시자 1가구 2주택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2주택인 상태이고 네. 여기서 3주택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나의 발목을 잡는 부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저희가 안 그래도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부분이 실행력인 것 같아요.
실행을 하기까지가 저는 시드머니도 모으고 공부도 1년 6개월 했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보일 줄 아는 이제 방법이나 이런 스킬은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는 장벽이 이제 갈수록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실행력이 가장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좀 두렵기도 하고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아직은. 이 실행력에 있어서 그 생각을 할 때 장벽이 있다 하셨는데 그 장벽 중에 하나가 혹시 뭐 세금이나 그런 부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세금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막연하게 우리가 다주택자 간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부분이 뭐 취득세, 뭐 네. 종부세, 네. 양도세.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네. 나 이 세금이 너무 내가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또 지금 저는 또 2주택이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면 그 전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포기를 하고 다주택자로 가느냐 아니면 제가 그치. 비과세를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네네. 이제 주택을 하든 뭘 하든 투자를 하느냐. 근데 이때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이 혹시 매수했을 당시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거의 1억 가까이 올랐어요. 아, 1억 올랐어요? 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그 1억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세를 내잖아요. 네. 그 돈과, 그럼 내가 비과세 안 받더라도 네. 내가 자산을 지금 여기서 뭐 주택을 하나 더 늘리든 해서 네. 나중에 얻게 될 수익을 좀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당장 이걸 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하면 당장 뭐 이걸 파시고 그 조건에 맞춰서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조건에 맞추려고 이거 앞에 거 비과세 받으려고 내가 돈도 있고 공부도 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걸 매수하는 걸 계속 미루면 해상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못 얻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차적으로 이걸 비과세 받았을 때, 그리고 비과세 못 받고 일반 과세로 팔았을 때 내가 직접 내게 되는 세금 있잖아요. 네. 양도세. 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도 그 양도세 우리가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내가 한번 넣어보고 네네. 세금을 내가 얼마 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게 내가 생각보다 부담이 안 된다. 네. 내가 요거 양도세 내더라도 내가 새로 주택 하나 더 매수해서 좋은 거 사가지고 나중에 이게 나한테 줄 수익이 더 크다 했을 때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막연하게 앞에 거 내가 비과세 받아야 되니까 나 사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아무 액션도 우리가 못 취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내가 한번 계산해보는 거죠. 계산기 돌려보고 요 정도 나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금 내도 이만큼 내가 버니까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지 다음 단계로 저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약간 실행력에 대한 그 부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미 이제 꿀단지맘님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하셨잖아요. 하셨고 지금 갈아타기 해서 두 번째 집에서 실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집을 2번이나 사봤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내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과 꿀단지만을 비교했을 때 저는 꿀단지만이 훨씬 실행력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그 2번이나 한번 해봤고 거기다가 또 지금 월세도 한번 맞춰봤으니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실행력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너무 막연하니까 뭔가 겁이 나니까 내가 액션을 못 취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때는 한 번 더 파보면 돼요. 뭐 세금이 겁난다 하면 세금 공부를 더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내가 가진 내 물건에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적용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다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보면 좀 더 내 실행력을 높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 하나 더 들었던 생각은 네. 그 1년 6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공부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일 먼저 봤던 게 그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재테크 관련 영상을 봤는데 경매하고 공매 그거를 가지고 그 경공매를 하게 되면 잃지 않는 투자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이게 그런 내용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책을 읽게 되고 경제신문을 읽게 되고 칼럼을 읽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강의도 듣고 스터디도 나가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종목은 네.
경공매 처음에 하시고 네. 그다음 또 다른 종목도 공부하셨어요? 네네. 경공매하고 또 제 조건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청약, 아파트 청약 쪽으로도 공부하셨고. 네, 그것도 공부해봤고 사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상가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경공매에다가 청약도 하고 상가도 하고 또 아파트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더 갈피를 못 잡지 않으셨나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되게 고민될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하실 때 일단 큰 방향을 하나 딱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꿀단지마님께서 나는 앞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내가 일단 기존에 주택이 일단 2개가 있으니까 그럼 그건 뭐 하나 월세 받고 있지만 제대로 내가 뭐 대출이자 제하고 나서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대 차익형보다는 아무래도 수익형 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딱 결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 차익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제부터 하는 투자는 수익형으로 좀 더 비중을 높일 것인가. 일단 그걸 결정하면 아까 그 공부하셨던 것 중에 좀 추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익형은 뭐 아파트도 할 수 있고, 상가도 할 수 있고, 지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경매에 낙찰 받아서도 수익형으로 세팅할 수 있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으로 해버리면 아직까지 뭐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뭐 중과가 된다든가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그게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주택으로 한번 내가 수익형을 해볼까라고 또 다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또 좁혀지잖아요. 뭐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도 있고 뭐 고시원이나 다른 그런 것도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가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만약 상가를 한다. 그럼 상가를 할 때 가장 내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뭘까? 뭐 위험한 게 뭘까? 그럼 상가가 공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뭐 최대한 이런 공실 리스크를 피하고 내가 어떤 뭐 걸 봐야 되지? 라던가 이제 그렇게 추려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지산업센터를 본다 했을 때도 지산 같은 경우도 상가랑 거의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게 이건 업무용이잖아요. 사무실로 쓰는 용도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상가에 비해서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타겟층이. 근데 그래도 여기가 확실하게 뭐 일자리가 있고 업무지구 괜찮은 곳이면 이 사무실로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겠다.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려졌다 하면 그럼 나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중에 내가 어떤 걸 하면 더 좋을까?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한 게 나는 상가를 더 많이 했다. 이게 좀 더 자신 있다 하면 상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좁혀 나가는 작업?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좀 더 고민을 덜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는 내가 지금 이 투자 하려는 목적이 뭐지?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이 필요한가? 아니면 나는 현금 흐름은 없어도 나중에 시세 차익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주는 게 나에게 필요한가? 뭔가 이렇게 좀 그 목적을 좀 생각을 하면 그 답을 얻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좁혀 가시면 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꿀단지만 얘기 들으면서 꿀단지맘님처럼 이렇게 지금 뭐 1주택이든 2주택에서 내가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내가 무한정으로 아파트를 계속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계속 그 세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저도 이게 다주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다주택에 대한 규제는 계속 있었고 뭐 지금도 하나씩 풀어주긴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예전처럼 풀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정말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 봤던 게 뭐냐면 이미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찾아서 그 틈새를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나는 아파트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상가도 보시고 지식산업센터도 보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면 어떻게든 그 방법을 좀 배워서 하면 되는구나. 세상에 안 되는 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투자라는 게 우리가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평생 할 거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부분을 난 어떻게 여기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조금 더 틀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충분히 저는 우리가 이런 1주택, 2주택에서 도다주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